박서연이 만든 김치볶음밥의 고소한 냄새는 우리 작은 집의 아침을 여는 신호와도 같았다. 다진 마늘과 김치를 기름에 달달 볶는 냄새가 고슬고슬한 밥과 계란이 익어가는 향과 어우러지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남자를 깨우기엔 충분했다. 남편 이민준과 외아들 이지훈. 그날 아침도 수백 번의 다른 아침과 같았다. 나는 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복도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그 좁은 공간에는 2구짜리 가스레인지와 벽에 붙어있는 작은 식탁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은 언제나 우리 가족의 온기가 피어나는 곳이었다. 부엌에서는 거실 겸 식사 공간으로 쓰이는 집의 중심이 한눈에 보였다. 그곳에서는 민준이 이제 막 7살이 된 아들 지훈의 교복 단추를 채워주고 있었다. 잘 안 돼. 지훈의 작은 목소리가 살짝 투정 부리듯 들렸다. 이리 와,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 손가락은 아직 작아서 아빠만큼 힘이 없잖아. 민준이 다정하게 대답하며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준은 좋은 남편이자 더없이 훌륭한 아빠였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의 행정직원으로 열심히 일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가 벌어온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내게 와서 관리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은 방 2개짜리 소박한 월세 빌라였다. 벽지는 군데군데 낡아 색이 바랬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가끔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곳은 천국이었다. 집안 모든 구석에 웃음소리가 새겨져 있었고 스며드는 공기 한 줌에도 우리의 사랑이 느껴졌다.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소박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소유의 작은 집을 사는 것, 지훈이가 더 이상 이사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는 곳. 그 꿈을 위해 우리는 돈을 모았다. 매달 모든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나는 민준의 월급과 내가 떡 주문을 받아번 돈에서 남은 금액을 따로 떼어놓았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모았다. 그것은 우리의 꿈의 통장이자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통장이었다. 밥 다 됐어. 내가 식탁에 3개의 접시를 놓으며 외쳤다. 지훈이는 곧장 달려와 제자리에 앉았다. 김치볶음밥 위에 올라간 계란 프라이를 보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만들었다. 그럼 많이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들, 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식사했다. 가끔씩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식탁 건너편에서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다. 감사함의 눈빛이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박한 삶에 행복하다는 말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도 그의 미소에 답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똑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재물이 넘쳐나지는 않아도 사랑으로 가득한 삶. 아침 식사 후 민주는 꽤 낡은 우리 집 중고경차로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 사이 나는 집을 청소하고 오후에 배달해야 할 떡 케이크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우리 작은 천국 위의 하늘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떡 케이크 주문 배달을 막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훈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여보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물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가 열이 너무 심해요. 교실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를 돌려 최대한 빨리 지훈의 학교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훈이가 아침에 약간 어지럽다고 하긴 했지만 그저 잠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나 자신을 탓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지훈이는 보건실 침대에 이마에 물수건을 얹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계속 깨워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해 지훈의 상태를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도 나만큼이나 다급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다. 몇몇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훈이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나는 아들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기도하며 속삭였다.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의료진에게 인계되었다. 나와 선생님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도착했다. 그는 곧장 나를 안아주었다. 그 자신도 똑같이 두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우리는 의사의 소식을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불어넣었다. 체감상 몇 시간은 흐른 것 같았지만 아마 1시간 남짓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의사 한 분이 응급실에서 나왔. 초기 검사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아드님이 아주 심한 열성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뇌수막에 심각한 감염이 의심됩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위독,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망치처럼 나를 내리쳤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민준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뇌수막염. 들어본 적 있는 병명이었고 아주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뭐든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려면 먼저 수납부터 하시고 초기 입원비를 내셔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비용.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패닉 속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얼마가 들든 우리는 마련할 것이다. 지훈이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우리는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밟았다. 원무과 직원이 말한 금액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초기 보증금만으로 수천만 원, 병실료, 약값, 다른 의료 처치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나와 민주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에게 당장 그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었다. 우리의 모든 저축은 그 통장 안에 있었다. 우리의 꿈이 담긴 통장. 지훈이는 마침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많은 튜브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는 모니터들 사이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아들의 작은 모습을 보니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악몽이었다. 나는 중환자실 앞대기 의자에 앉았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민준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지훈이는 강한 아이야. 그가 나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혼수 상태.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내가 애써 지어 올린 작은 천국은 이제 벼랑 끝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일한 희망은 저 무균실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밖에서는 병원비가 계속해서 쌓여가며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나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의 눈에서도 똑같은 두려움이 보였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 소리를 들으며 그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을 뿐이었다. 이후의 나날은 끝없는 지옥과 같았다. 나와 민주는 번갈아가며 지훈이를 지켰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 가끔 간호사가 몇 분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아들의 침대 옆에 서서 차가운 손을 잡고 평소 지훈이가 좋아하던 모든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다. 내 목소리가 아들을 감싸고 있는 혼수 상태의 안개를 뚫고 아이를 다시 내게로 데려와 주길 바랐다.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침묵했다.
내 모든 기도에 대한 대답은 인공호흡기 소리뿐이었다. 나는 거의 집에 가지 않았다. 딱딱한 대기 의자에서 잠을 자고 생각날 때 가끔 끼니를 때웠으며 병원 공용 화장실에서 씻었다.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머리는 떡이 졌고 눈은 계속된 울음으로 퉁퉁 부었으며 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제 중환자실 앞이 복도가 전부였다. 매일 아침 원무과 직원이 와서 진료비 결제에 대해 물었다. 청구서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로 불어나 있었다. 친척 몇몇에게 빌려서 냈던 초기 보증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다. 우리에겐 돈이, 아주 많은 돈이 당장 필요했다. 패닉이 병처럼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만약 병원에서 지훈의 치료를 중단하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나를 메스꺼리게 만들었다. 민준 역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 역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약간의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 차가운 복도에 우리 둘만 남겨진 어느 깊은 밤, 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어떻게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지훈이 잃기 싫어. 나는 흐느꼈다. 민준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가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진정해, 서연아, 진정해. 우린 포기 안 해.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았어. 나는 얼굴을 드러남은 희망을. 그러모아 그를 쳐다보았다. 뭔데? 우리 통장.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집 사려고 모았던 그 돈 말이야. 어차피 지훈이 미래를 위해서 모은 거잖아. 지금이 바로 그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야. 그 돈 전부 지훈이 치료비로 쓰자. 집 없으면 어때? 지훈이만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돼. 민준의 말은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들렸다. 맞다. 우리에겐 저축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피땀이 서린 그 돈, 정신이 없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전체 비용을 다 감당하기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얼마간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맞아, 오빠 말이 맞아. 그 돈 전부 쓰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줄기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은행 가서 다 찾아올게. 통장은 집에 있지. 그 과자 상자 안에. 민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내 신분증도 가방 안지갑에 있고. 됐어. 내일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은 여기 있어. 지훈이 곁을 지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할게. 지훈이는 꼭 나을 거야. 그가 다시 말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힘을 불어넣으려 했다.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 남편을 믿었다. 민주는 내 힘의 기둥이었다. 그는 절대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나갈 준비를 했다. 어젯밤 내가 억지로 집에 보내 잠시 쉬게 한 덕분에 한결 나아 보였다.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었. 내가 알던 그 민준,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나 다녀올게, 서연아.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도록 기도해줘.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응, 오빠. 길 조심하고 돈 찾으면 바로 연락 줘. 내가 당부했다. 물론이지.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원무과 가서 다 낼게. 당신은 여기서 마음 편히 있어. 가기 전에 나는 그에게 통장과 내 신분증을 건넸다. 파란색 표지의 그 통장이 손안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우리의 땀이, 우리의 꿈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들의 목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완전한 믿음을 담아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다. 내가 가진 모든 희망과 신뢰를 그에게 맡겼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단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줄 영웅으로 보았다. 오빠한테 다 맡길게.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만 믿어. 그가 나를 안심시키는 미소와 함께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가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 모퉁이 너머로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폐를 낙관으로 채우려 했었다. 오늘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지훈이의 싸움을 이어나갈 자금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내 눈은 민준이 곧 가져올 좋은 소식을 상상하며 중환자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렀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었다. 민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됐거나 은행 아니라 신호가 안 잡히는 걸 거야.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나는 계속 기다렸다. 3시간, 4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제 잠시 사라졌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 몇 배는 더 강하게 나를 덮쳐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민준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 강도,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나를 더욱 패닉에 빠뜨렸다. 나는 다리미처럼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다. 간호사에게 가끔 저한테 온 전화 없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늘 없었다였다. 내 두려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침에 그 원무과 직원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박서연님,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미납액이 너무 크고 오늘까지 아무런 입금이 없어서 경영진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완납되지 않을 경우 아드님에 대한 일부 집중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단호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이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돈 찾으러 은행에 갔단 말이에요. 내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희도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병원 방문객의 휴대폰을 빌려 민준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시댁에 전화해서 민준이 거기 있는지 물었다. 없다고 했다. 그들은 오히려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설명할 기운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수에게 전화했다.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행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틀리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지수야, 부탁인데 근처 ATM으로 좀 가줄 수 있어? 내 통장 잔액 좀 확인해줘. 비밀번호는 이거야. 내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왜, 서연아. 민준 오빠가 처리하는 거 아니었어. 지수가 의아해했다. 제발, 지수야. 그냥 해줘.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는 흐느꼈다. 지수는 알겠다고 했다. 나는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아플 지경으로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10분 후 방문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수였다. 서연아, 전화기 너머 지수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어때, 지수야? 잔액이 얼마야?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지수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확인했는데. 잔액이 5만 원 남아있어.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만에 두 번째로 내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비어 있었다. 통장이 비어 있었다. 우리의 모든 저축, 우리의 모든 꿈, 지훈이를 위한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 남편, 내가 믿었던 영웅도 그 돈과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민주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다.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치료비를 챙겨서 도망쳤다. 그 배신감은 가슴에 칼이 1000번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차가운 병원 타일, 바닥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 지수의 목소리는 오래전에 끊겼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5만 원.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나의 절망을 비웃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발소리, 이동식 침대바퀴 구르는 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소리, 모든 것이 멀고 희미하게 들렸다. 마치 내가 진공의 거품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휴대폰을 빌려줬던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잠긴 것 같았고 목구멍에 유리 조각이라도 걸린 듯 아팠다.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여성은 이내 간호사를 불렀고 곧 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내 옆에 쭈그려 앉아 나를 일으키려 했다. 그들은 나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말을 걸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계속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렇게 잔인한 배신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단어들을 엮어야 할까? 내 남편이 삶을 위해 싸우는 내 아이의 아빠가 우리를 강탈하고 사라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침묵하고 그들이 내가 단지 아이의 상태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두는 것이 더 쉬웠다. 얼마 후 나는 적어도 겉으로는 평정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중환자실 앞 복도로 돌아왔다.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돈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들었던 원무과의 위협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곧 집행될 사형 선고였다.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여기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훈이가 나를 필요로 했다. 나는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내 휴대폰을 꺼냈다. 남은 배터리는 몇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님은 시골에 멀리 계셨다. 연로하시고 편찮으셨다. 이 문제로 그분들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언니는 자기 살기도 벅찼다. 내 눈은 한 이름에 멈췄다. 시어머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그들은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이 그들에게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마침내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아, 서연이구나. 지훈이는 좀 어떠니? 예.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 톤은 평범했다. 이상한 불안이나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이는 아직 똑같아요. 어머니.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내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 오빠 거기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께 연락 온 거라도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없는데. 무슨 일이니? 너랑 병원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불길한 예감이 더욱 짙어졌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민준 오빠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어머니. 지훈이 병원비 내려고 통장 해지하러 은행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질 않아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요. 내가 설명했다. 눈물이 다시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 그럴 수가. 길이 막히거나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겠지. 나쁜 생각하지 마라. 민준이가 얼마나 지훈이를 아끼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을 변호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있었다. 하지만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어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마침내 나는 그 말을 내뱉었고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배경에서 시아버지가 무언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말투가 약간 변해 있었다.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민준이가 병원에 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방금도 병원 원무과에서 저한테 독촉하고 갔어요. 통장이 텅 비었어요, 어머니. 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일단 너 그렇게 당황하지 마라. 내가 민준이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게. 혹시 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진정하고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 지훈이한테 안 좋아. 그녀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소란 피우지 마라. 마치 내 이 패닉이 부적절한 것인 양. 마치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인 양. 그들은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원무과 직원의 차가운 시선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손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형 선고를 듣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였다. 이 싸움에서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다. 휴대폰 배터리가 마침내 꺼졌다.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돈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신장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이 그렇게 미친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가진 유일한 귀금속이 떠올랐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얇은 금목걸이 하나와 손가락에 낀 결혼반지. 값은 얼마 나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나를 찾아왔던 원무과 직원이 다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서연님, 다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을 구해볼게요. 제가 가진 건 뭐든지 팔게요. 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빌었다. 자존심 같은 건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남자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저기, 어머님. 사실 아까 한 여성분이 저희 부서에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최지수 씨라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수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분께서 어머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입원 보증금에 보태라며 이 돈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금액이 전체를 충당하기엔 부족하지만 이걸로 중환자실 치료를 하루나 이틀 정도 연장할 시간은 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수. 삶이 녹록지 않은 내 평범한 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벅찬 감동 때문이었다. 칠흑 같은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친구로부터 온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말을 이었다. 친구분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장님께서 약간의 재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그 3일 안에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일. 수천만 원을 구하기 위한 단 3일.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일 아침 치료가 중단된다는 선고보다는 나았다. 나는 쉰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지훈이의 숨은 앞으로 3일간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월세 집에 있는 모든 값나가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낡은 중고 경차, 브라운관 텔레비전, 작은 냉장고, 그리고 몇몇 가구들.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시골에 보관하고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 문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해야 할까? 내 남편의 죄를 갚기 위해 어머니의 노후를 희생시켜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생각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자기 아들의 생명줄이 담긴 통장을 몽땅 비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증오가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사랑과 그리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대신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걸어갔다. 안에서는 내 아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마치 힘을 불어넣으려는 듯이 말했다. 버텨줘,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포기 안 해.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유리에 대고 속삭였다. 그날 밤 텅 빈 병원 복도에서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한 상처 입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산산조각 난 어둠 속에서 복수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한 한 여인이었다. 3일. 나에게는 기적을 만들 3일의 시간이 있었다. 병원에서 준 3일의 시간 중 첫날은 텅 빈 감정으로 시작되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머리를 굴렸다. 어제 나를 마비시켰던 슬픔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상하고 차가운 에너지. 더 이상 체념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정점에서 태어난 강철 같은 결이었다. 돈을 구하러 나서기 전에 나는 답을 얻어야만 했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지난 8년간 내 옆에서 잠들었던 그 남자가 대체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지수가 아침 일찍 김밥 한 줄과 갈아입을 옷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서연아, 뭐라도 먹어야 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그녀가 김밥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모래를 삼키는 심정으로 억지로 몇 조각을 넘겼다. 나 잠깐 집에 다녀와야겠어. 지수야. 뭐하러?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가서 가져다 줄게. 지수가 제안했다. 아니, 찾아야 할 게 있어. 알아야만 해. 내가 텅 빈 눈으로 대답했다. 지훈이 잠깐만 부탁할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줘. 지수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근처에 계속 있겠다고 약속했다. 지수의 차를 빌려 나는 월세 빌라로 돌아왔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천국처럼 느껴졌던 집. 이제는 차갑고 낯선 무덤처럼 느껴졌다.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부엌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김치볶음밥 냄새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우리가 황급히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우리가 아침을 먹었던 더러운 접시들이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내가 미처 빨지 못한 지훈의 교복이 문 뒤에 걸려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거대한 거짓말의 기억을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옷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내 쪽은 그대로였지만 민준의 쪽은 눈에 띄게 휑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셔츠 몇 벌, 좋아하던 청바지 몇 개, 그리고 그의 서류 가방,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분노가 다시 가슴을 불태웠다. 나는 더 깊이 찾기 시작했다. 서랍을 뒤지고 서류 더미를 확인하며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없었다. 편지도 의심스러운 신용카드 청구서도 없었다. 민주는 언제나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올곧아 보였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때 책상 아래 놓여있는 낡은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느려서 민준이 거의 사용하지 않던 노트북이었다. 그는 보통 휴대폰을 더 자주 썼다. 왠지 모를 강한 충동이 나를 그 노트북으로 이끌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이 켜지는데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걸렸다.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배경화면은 우리 세 가족의 사진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짜 행복한 가족,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잠시 멈칫했다. 비밀번호가 뭘까? 내 생일을 시도했다. 실패. 지훈의 생일. 실패. 우리 결혼기념일. 실패.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문득 그가 예전에 온라인 게임 계정 비밀번호라고 말했던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 떠올랐다. 어떤 캐릭터 이름과 그가 좋아하는 숫자. 나는 망설이며 그것을 입력했다. 알주나 88. 성공.
바탕화면이 완전히 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먼저 인터넷 사용 기록을 열었다. 대부분 뉴스 사이트, 게임 포털, 그리고 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몇몇 검색 기록뿐이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문서 폴더로 옮겨갔다. 역시 예전 직장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여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어보았다. 페이스북 계정은 알고 있었다. 내용 역시 지극히 평범했다. 가족 사진, 친구들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메시지, 가끔 하는 일에 대한 불평, 완벽한 가면이었다. 하지만 그때 몇 달 전 지수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지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모르게 두 번째 계정, 비밀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찾기 시작했다. 시크릿 탭을 열고 페이스북 검색창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이름을 입력해봤지만 공식 계정만 나왔다. 그러다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봤고 거기서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푸른 강이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필. 프로필 사진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해질녘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프로필을 클릭했다. 프로필은 비공개였다. 몇 가지 기본 정보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공개된 친구 목록을 보았다. 모르는 이름이 몇 개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 그의 몇 안 되는 공개 게시물에서 가장 자주 교류한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라였다. 고통스러운 호기심이 나를 강유라라는 여자의 프로필을 클릭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프로필은 전체 공개였고 거기서 내 세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첫 사진은 그녀 자신의 사진이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내 남편. 그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다. 나의 여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수십 장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다. 거기에는 민준과 유라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해변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케이크와 촛불을 갖추고 유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도 있었다. 민준은 아주 행복해 보였.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 모든 사진은 지난 1년 동안 그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던 날짜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댔던 주말에 찍힌 것들이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이제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명백히 드러났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에 새로운 칼날이 밝히는 것 같았다.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았다. 유라의 친구들은 그들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칭찬했다. 몇몇은 심지어 언제 결혼해? 라고 물었고 유라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최근 게시물에 도달했다. 어제 오후 바로 내가 병원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들의 얼굴 사진이 아니라 서로 맞잡은 두 손의 사진. 내가 잘 아는 민준의 손과 가늘고 예쁜 여자의 손. 여자의 약지에는 작은 보석이 반짝이는 화이트 골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새로운 반지였다. 사진 아래에는 내 심장의 남은 조각마저 부숴버리는 한 줄의 글이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궁전을 지으며 완벽한 시작. 새로운 궁전. 그 단어들이 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그래, 이것이 그의 새로운 궁전이었구나. 내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지은 관계. 지훈이의 숨을 이어주기 위해 쓰여야 했던 돈. 그는 그 돈으로 반지를 사고 이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슬픔과 상처는 이제 다른 무언가로 결정체를 이루어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 증오. 나는 노트북을 거칠게 닫았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을 쳐다보았다. 내가 본 것은 더 이상 울보의 절망적인 서연의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목표가 있다. 나의 싸움은 더 이상 지훈이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내 돈을 가져갔고 내 남편을 가져갔다. 그들은 내 아들을 거의 빼앗아갈 뻔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 위에 자신들의 궁전을 지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자신에게 맹세했다. 나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지은 죄의 궁전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 것이고 나는 그 폐허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얼어붙은 분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연료가 되었다. 나는 지수의 차를 몰아 붐비는 교통체증을 뚫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명확한 목표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먼지 쌓인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높고 말이 없는 건물을 보자 내 안의 불길이 마치 약간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 자리를 현실적인 공포의 냉기가 대신했다. 분노는 내게 목표를 주었지만 분노가 병원비를 내주지는 않았다. 나는 내 적의 이름과 얼굴을 알았지만 돈이 없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복도를 다시 걸었다. 타일 하나하나, 대기의자 하나하나, 소독약 냄새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내 기억에 새겨져 있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어땠어, 서연아? 뭐 찾았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 역겨운 발견에 세부사항을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지수야. 그는 정말로 떠났어. 내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중환자실 쪽을 힐끗 보았다. 지훈이는 어때? 아직 똑같아. 간호사들이 상태는 안정적이고 더 나빠지지는 않았대. 좋은 소식이잖아. 그렇지? 지수가 위로하려 애쓰며 말했다. 안정적. 그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정에는 대가가 따랐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가방 속 내용물을 모두 꺼냈다.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가 든 얇은 지갑, 신분증, 그리고 꺼진 휴대폰뿐이었다. 그리고 내 손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결혼할 때 민준이 준 금 결혼 반지. 이제는 거짓의 족쇄처럼 느껴지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 그리고 내 목에 걸린 목걸이, 어머니의 유일한 귀중한 유품.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지수야, 내 차 좀 잠깐만 더 빌릴게. 가야 할 곳이 있어.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또 어디 가려고? 서연아, 방금 도착했잖아. 좀 쉬어. 지수가 막아섰다. 쉴 시간이 없어.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결혼 반지를 빼고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손바닥에 그것들을 꽉 쥐었다. 금은방에 갈 거야. 지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에 있는 금은방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언제나 한 푼 한 푼 아끼고 저축했던 내가 이제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내 인생에서 가장 감상적인 물건들을 팔아야만 했다. 금은방은 붐볐다. 나는 새 보석을 고르는 아주머니들 뒤에서 줄을 서야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암담한 심정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들렸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반지와 목걸이를 붉은 벨벳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중년의 주인 남자가 작은 집게로 그것들을 집어들고 불빛 아래에서 확인한 다음 작은 디지털 저울에 무게를 쟀다. 그는 그 물건들에 아무런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차가운 효율성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만큼 쳐드릴게요. 그가 액수를 말하며 말했다. 그 금액은 따귀를 맞는 것 같았다. 구매 가격보다 훨씬 낮았고 내가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금을 되팔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 조금 더 쳐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시세가 이래요.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겁니까?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내 결혼 반지를 녹여 작은 금덩어리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결혼이 정말로 끝났다고 느꼈다. 무로 녹아 없어져 버렸다. 나는 돈을 받았다.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몇 장의 10만 원짜리 지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칠간의 식비와 작은 필요를 해결할 수는 있었다. 금은방에서 나와 나는 곧장 중고차 매매 단지로 향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차량인 낡은 경차를 주차했다. 우리 작은 가족의 여정을 말없이 지켜봐준 증인. 민준이 연말 보너스로 계약금을 내고 이 차를 샀을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는 그때 정말 행복했었다. 이제 나는 목을 조르는 가격을 부르는 중개인에게 이 차를 팔아야만 했다. 또다시 나는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차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차가 새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손안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매각 대금을 들고서 그 액수는 여전히 청구서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있었다. 나는 마치 무기를 하나씩 잃어가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기억과 재산을 스스로 벗겨내고 오직 몸과 의지만을 남겼다. 그날 밤 지수가 돌아간 후 나는 복도의 정적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 이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였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분의 짐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경비원의 휴대폰을 빌려 시골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니, 서연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내 방어벽이 무너졌다.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온 것은 흐느낌뿐이었다. 서연아, 왜 그러니? 얘야,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괜찮은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민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소식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단지 지훈이가 몹시 아프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병원비 청구서에 대해 위독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느님 맙소사, 힘내라, 우리 딸, 힘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느라 떨렸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주 많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흐느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옷장에 녹색 서류철이 있단다. 그 안에 내 아버지 유산인 땅 문서가 있어. 내일 아침 버스편으로 붙여줄게. 터미널 가서 찾아라. 그걸 담보로 잡히렴, 딸아. 그 돈으로 지훈이 치료해. 내 손주가 잘못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 땅 문서. 그것은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보증.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된 남자를 믿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의 미래를 희생시켜야만 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안에서부터 나를 불태웠다. 안 돼요, 엄마. 그건 괜찮아. 지훈이 건강이 첫째지. 너는 강하게만 있어라, 우리 딸. 엄마가 여기서 항상 기도할게. 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나는 경비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다. 배신당하고 강탈당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희생시켜야만 했다. 나는 자식으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리고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패배한 기분이었다. 그저 포기하고 싶었다. 저기, 어머님. 한 젊은 간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힘없이 돌아보았다. 박서연님 맞으시죠? 저는 오늘 낮에 지훈이 돌봤던 간호사 김미나라고 해요. 그녀가 상냥한 미소로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까 오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지훈이 동공이 빛 자극에 약간 반응을 보였어요. 아주 미미한 변화지만 좋은 징조예요. 뇌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강한 아이예요, 어머님. 진심이 담긴 그 간호사의 말 한마디가 사막의 물 한 방울처럼 느껴졌다. 좋은 징조, 작은 희망.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내 아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나 그의 엄마가 감히 포기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나는 더 이상 그를 무력한 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를 그의 인생 최대의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 작은 전사로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총사령관이었다. 나는 질 수 없었다. 그날 밤 내 인생의 최저점에서 나는 내 가장 큰 힘을 발견했다. 분노나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내 아들 자신의 싸움이 안겨준 한 줄기 희망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음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 돈을 구할 것이다. 지훈이가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야기한 그들이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지친 여인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눈을 빛내는 한 명의 전사가 서 있었다. 엄마가 널 위해 이길게, 아가.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해. 방금 막 발견한 결의는 내 혈관 속을 흐르는 샘물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절망감은 없었다. 나에겐 집중할 목표가 있었다. 내 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의 치료를 확보하는 것. 둘째, 민준과 강유라를 파멸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나란히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 나는 어머니가 붙여주신 소포를 찾으러 터미널로 갔다. 땅 문서가 든 녹색 서류철을 손에 쥐니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신탁이었다. 헛되이에서는 안 될 희생. 나는 곧장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고 시간이 걸렸지만 내 진지한 모습과 사연을 들은 한 친절한 은행 직원이 절차를 서둘러 주었다. 몇 시간 후 상당한 금액이 내가 새로 만든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숫자를 보고도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 어깨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느꼈을 뿐이다. 이 돈은 아주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했다. 나의 첫 번째 조치는 병원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원무과로 향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납금의 대부분을 지불했다. 지훈의 치료가 앞으로 몇 주간은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이었다. 며칠 전 나를 독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던 직원이 이제는 약간의 존경심을 담아 나를 바라보았다. 돈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작은 승리였고 힘을 북돋워 주었다. 첫 번째 전선을 확보한 후 나는 두 번째 전선으로 옮겨갔다. 민준과 유라와의 전쟁. 나는 전공법으로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다.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었고 나는 빠른 결과가 필요했다. 나는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빠른 법정은 여론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검사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연락해 다시 월세집으로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 내 목표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상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증거 수집가였다. 거기 또 뭐 하러 가, 서연아. 또 슬퍼지기만 할 텐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달라, 지수야. 내 도움이 필요해. 카메라, 좋은 내 휴대폰이 필요해. 내가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첫째, 잔액이 5만 원만 남은 내 통장을 사진 찍었다. 내 이름과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었다. 둘째, 쌓여있던 병원비 청구서를 모두 모아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숫자들은 그들의 범죄를 말없이 증언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다시 민준의 낡은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지수의 도움으로 민준의 비밀 페이스북 프로필과 유라의 프로필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그냥 보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들의 모든 다정한 사진, 모든 시시덕거리는 댓글, 그들의 비밀 여행의 모든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새로운 궁전을 지으며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반지를 낀 그들의 손 사진을 저장했다. 이것이 내 모든 증거의 왕관이었다. 모든 증거가 지수의 휴대폰에 수집된 후 우리는 차가운 것을 바닥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뭐야, 서연아? 지수가 물었다. 온 세상에 다 말할 거야. 내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할 거야. 지수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 만약 그들이 명예훼손으로 널 고소하면 어떡해? 무슨 명예훼손?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내가 말할 모든 것은 사실이야. 내가 반박했다. 게다가 난 이제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수야. 그들이 나한테서 뭘 더 가져갈 수 있겠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글은 너무 감정적이고 산만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날카롭고 정확한 무기로 엮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 민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젊고 똑똑했으며 소셜미디어의 생리를 아주 잘 알았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의 치부를 이야기하기를 망설였지만 그런 부끄러움은 멀리 던져버렸다. 나는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평소 명랑하던 그녀의 눈이 이제는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나를 바라보았다.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어. 모든 증거를 본 후 그녀가 내뱉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바람피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사악해, 비인간적이야. 알아,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민지야.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창의적인 뇌가 빠르게 돌아가는 듯했다. 가능해, 언니. 이건 완전 바이럴감이야. 스토리가 너무 강력해. 명확한 피해자, 지훈이, 잔인한 악당, 그 남자랑 그 여자, 그리고 억압받는 영웅, 바로 언니. 우리가 이걸 엮을 수 있어. 우리는 그 카페에서 바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가 글을 짰고 나는 세부 사항과 사실을 제공했다.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찌르는 서사를 구성했다. 우리 작은 가족의 행복에서 시작해 지훈의 혼수 상태 판정, 저축을 들고 도망친 민준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궁전을 지으며 행복해하는 유라와의 불륜 발견까지. 증거는 전부 다 쓸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통장 사진, 병원비 청구서 사진, 그리고 물론 그들의 애정행각 스크린샷까지요. 처음에는 플랫폼의 자동 차단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약간 흐리게 처리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할 거예요. 민지는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을 벌 주는 것 외에 이걸 긍정적인 일에도 쓸 수 있어요. 지훈이를 위한 공개 모금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 게시물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죠. 정의를 찾고 지훈이의 싸움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 이렇게 하면 대중의 동정심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나는 동의했다. 나의 불행을 지훈이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짧고 강력한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지훈이를 위한 동전. 거의 이 시간 후 게시물 초안이 완성되었다. 수십 장의 증거 사진이 첨부된 장문의 글이었다. 민지는 그것을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이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이제 다 준비됐어요, 언니. 언니가 게시 버튼만 누르면 돼요. 민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거 올리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언니 인생이 바뀔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거기에는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된 내 망가진 삶의 초상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갤러리를 열어 활짝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을 보았다. 아프기 몇 주 전에 내가 찍은 사진이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내게 힘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준비된 게시물로 돌아갔다. 내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를 맴돌았다. 이것은 나의 선전포고였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확실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한 번의 심호흡과 함께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그 글과 사진들은 이제 터질 준비가 된 디지털 시한폭탄이 되어 사이버 공간으로 날아갔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판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졸이 아니었다. 나는 방금 나의 첫 수를 둔 플레이어였다. 게시 버튼을 누른 후 나와 민지 사이에 침묵은 숨막힐 듯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폭발을 기다리며 숨을 참았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다. 일어난 것은 몇 개의 작은 알림뿐이었다. 지수로부터 좋아요 하나, 그리고 오랜 학교 동창으로부터 또 하나, 댓글이 하나 달렸다. 서연아, 힘내. 너무나 미미한 반응이었다. 한 줄기 의심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끝없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바다에 그냥 가라앉아버리면 어떡하지? 참아봐, 언니. 엔진이 달궈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 민지가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자신의 휴대폰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몇몇 지역 가십 계정이랑 내 친구 인플루언서 몇 명한테 링크 보냈어. 우리는 큰 낚싯바늘 하나만 걸리면 돼. 나는 그 과정을 믿으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계속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주의를 지훈에게로 돌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모든 희망과 기도를 전달하려 했다. 나의 주된 목표는 그 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다. 복수는 보너스일 뿐이었다. 약 30분 후 막 도착한 지수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충전 중이던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 하나에 짧게 울리는 진동이 아니라 길고 계속되는 진동이었다. 마치 휴대폰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민지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시작된 것 같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수백 개의 알림으로 가득했다. 처음에 몇 번만 공유되었던 내 게시물은 이제 수백,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인기 있는 한 인스타그램 가십 계정이 스크린샷과 지훈이를 위한 동전 해시태그와 함께 내 이야기를 다루었다. 거기서부터 불기름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마치 디지털 쓰나미가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좋아요와 댓글 수가 분 단위로 폭발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보았다. 대부분은 지훈이를 위한 기도와 동정의 말이었다. 하나님, 지훈이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강한 작은 천사 지훈아, 힘내. 서연님,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힘내세요. 그 댓글들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에 물결이 일었다. 민준과 유라를 향한 분노와 저주였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날카롭고 신랄했다. 짐승만도 못하다. 자기 핏줄에 목숨값을 갖고 바람난 여자랑 놀아나다니. 너희들 인생의 평온은 절대 없을 거다. 인간 쓰레기들. 나는 이 모든 것을 복잡한 감정으로 읽었다. 그들이 비난받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흉포한지를 보는 두려움도 있었다.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네티즌 수사대의 등장이었다. 그들이 민준과 유라의 진짜 신원을 밝혀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게시물에서 약간 흐리게 처리되었던 그들의 사진은 이제 원본 버전으로 널리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민준이 일하던 무역회사의 이름이 적힌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찾아냈다. 다른 이들은 유라의 옛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찾아냈고 심지어 그녀의 친구와 가족까지 추적했다. 폭풍은 이제 명확한 두 개의 목표물을 갖게 되었다.
민준이 일하던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민준의 해고를 요구하는 수백 개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런 큰 회사가 아픈 아이의 돈을 훔친 사람을 고용하다니.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댓글이 적었다. 아름다운 사진과 가짜 영감을 주는 글귀로 가득했던 유라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제 디지털 학살의 현장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사진은 수천 개의 비난으로 가득 찼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민지는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마 기자들일 거예요, 언니. 아직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둬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녀가 조언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알림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내 휴대폰의 은행 앱에서 온 것이었다. 게시물에 적어두었던 계좌로 기부금이 들어왔다. 큰 금액은 아니었다. 5, 0원. 하지만 곧이어 10, 0원, 20, 0원, 100, 0원. 전혀 모르는 전국의 사람들이 지훈이의 싸움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토록 큰 증오 속에서 나타난 선함은 훨씬 더 컸다. 소셜미디어 폭풍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태풍의 눈에 있는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나를 아프게 한 두 사람에 대한 잔혹한 대중의 심판을 목격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선함과 지지의 물결을 받고 있었다. 너무나 숨막히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미치지 않기 위해 휴대폰 알림을 꺼야만 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내용은 유라의 친구 중 한 명의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 스크린샷이었다. 그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나 물어보는 사람들 있을까봐 말하는데 나 더 이상 유라랑 친구 아니야.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의 고통 위에 자기 행복을 쌓는 사람이랑은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른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자신을 민준의 직장 동료라고 밝힌 사람이었다. 서연님, 힘내세요.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모두가 민준 씨랑 지훈이 얘기를 해요. 방금 사장님이 민준 씨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여요. 폭풍은 디지털의 벽을 뚫었다. 그것은 현실 세계로 들어와 그들의 삶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친구들을 잃기 시작했다. 민주는 곧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새로운 궁전의 기초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시지들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읽기만 했다. 그리고 다시 유리창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 밖에서는 내 이름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이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나는 단지 내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 덕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천 명의 선한 사람들 덕분에 이제 나는 내 아들이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남을 탄약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전쟁을 분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선함으로 이길 것이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조금이나마 편히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그들이 거두게 될 수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내 아들 곁에 앉아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이 전장이 몰아치는 폭풍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장은 그 폭풍이 남긴 잔해를 지켜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앉아서 수천 명의 낯선 사이버 공간의 손을 통해 카르마가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의 파멸 소식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온 메시지나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던 민지가 보내주는 정보 조각들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다. 내 게시물이 바이럴이 된 지 이틀 후 첫 번째 중요한 소식이 왔다. 이전에 나에게 연락했던 민준의 직장 동료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오늘부로 민준 씨 공식적으로 해고됐어요. 회사 측에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부 성명을 발표했어요. 축하해요, 서연님. 지훈이를 위한 정의가 실현됐네요.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해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입원. 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 주었던 직장이 이제 사라졌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해 보려 했다. 후회했을까? 분노했을까? 아니면 그저 패배감을 느꼈을까? 내 안의 작은 부분. 그를 사랑했던 여자의 자네가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지훈의 모습에 곧바로 지워졌다. 아니, 그는 그럴만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수확이었. 두 번째 소식은 유라에게서 왔다. 그녀는 고급 수입차 대리점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일했던 모양이다. 네티즌들은 그 정보를 빠르게 찾아냈고 그 대리점의 구글 리뷰와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공격했다. 그들은 직원 중 한 명에 대한 신랄한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도덕성 마이너스인 마케터 말을 어떻게 믿나. 집안 망가뜨리고 아픈 아이 돈 훔치는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한 여기서 절대 차 안 살 거다. 그 압박은 회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컸다. 민지는 그 자동차 대리점의 공식 입장을 올린 가십 계정에 스크린샷을 보내주었다. 그들은 유라가 회사 이미지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모두는 자발적 퇴사가 쫓겨났다는 점잖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들 둘은 모두 실업자였다. 그들의 새로운 궁전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의 파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폭풍은 그들의 사회생활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에 매우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던 유라는 사회의 왕따가 되었다. 네티즌들의 분노에 휘말릴까 두려워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의 가족 또한 표적이 되었다. 나는 유라의 남동생과 언니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그들의 가족 도덕성을 묻는 댓글로 공격받은 후 비공개로 전환된 스크린샷 몇 개를 보았다. 유라는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든 대중의 증오라는 세장 안에 갇혀 고립되었다. 그 모든 와중에 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발신인은 꽃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지만 글 쓰는 방식으로 보아 이제 등을 돌린 유라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일 것으로 짐작했다.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녀가 썼다. 아까 우연히 그들이 전화로 심하게 싸우는 걸 들었어요. 유라가 소리 지르면서 민준을 탓하더라고요. 노트북에 흔적을 남긴 민준이 멍청하다고. 쓸모없는 남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민준이 맞받아 소리치는 걸 들었는데 유라가 계속 사치스러운 생활을 요구하고 빨리 결혼하자고 조르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서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처럼 그들의 사랑이 아름답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 메시지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미소였다.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운 사랑은 이토록 허약했다. 그들의 행복의 접착제가 되어야 했던 훔친 돈이 이제는 싸움과 상호 비난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이 지으려 했던 궁전은 카르마의 비를 막아줄 지붕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의 폐허 속에서 흠뻑 젖고 추위에 떨며 서로를 탓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동안 내 세계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이를 위한 기부금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액수는 우리가 상상했던 목표를 훨씬 넘어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지훈이가 깨어난 후에 재활치료와 최고의 장기 요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다. 정신적인 지지 또한 끊임없이 왔다. 매일 나는 나에게 힘을 주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내 이야기는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꼈던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지훈의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이제는 더 오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시댁의 집 전화번호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연극적인 드라마 가득한 울음이었다. 서연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얘야,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네가 내 하나뿐인 아들 인생을 망쳐놨어. 그녀가 흐느낌 사이로 외쳤다. 나는 그녀의 모든 비난을 잠자코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이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의 미래가 이제 산산조각 났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단 한 번도 그녀는 지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손자의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마친 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 내가 말했다.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그럼 너 말고 누가 그랬다는 거니? 인터넷에 그런 치부를 퍼뜨린 게 너 아니면 누구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그는 이 병원을 걸어나가면서 자기 아들의 수만 모금, 한 모금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들고 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어요. 그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어두운 방에 불을 켰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도록요. 침묵.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저는 지훈이 돌봐야 해서 바빠요, 어머니. 이만 끊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여전히 평온하게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평화로운 기분이었다. 나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소리치거나 욕설을 퍼부어서가 아니라 진실과 평온함으로. 그들의 카르마 수확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이제 내 초점은 단 하나, 나의 작은 기적이 눈을 뜨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잦아들고 승리가 내 손에 들어온 후, 내 세계는 오히려 좁아졌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나는 더 이상 민준과 유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민지에게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걸러달라고 부탁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증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내 모든 에너지, 내 시간의 모든 순간은 이제 내 우주의 단 하나의 중심점, 지훈에게 온전히 쏟아졌다. 상상 이상으로 모인 기부금 덕분에 내 어깨에 짐이 벗겨졌다. 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더 이상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다. 제대로 씻고 제대로 먹고 힘을 비축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병원에 와서 아들의 싸움에 동행할 준비를 했다. 나의 일과는 이제 패닉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에겐 스케줄이 있었다. 아침에는 지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오후에는 휴대폰으로 그가 좋아하는 동요를 틀어주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치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를 그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간호사들은 이제 존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지훈의 회복팀의 파트너로 보았다. 우리는 협력했다. 그들은 나에게 수동적인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훈의 팔다리 관절을 움직여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랑을 가득 담아 그 일을 했다. 내 모든 움직임이 그의 작은 몸에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 주위에 평화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 거품 안에는 증오도 쓰라린 과거도 없었다. 오직 희망과 기도와 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존재했다. 가끔 휴대폰을 보면 여전히 지훈이를 위한 동전 해시태그가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이야기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도시 전설이 되었다. 진실과 집단적 선의의 힘을 상기시키는 존재. 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것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나의 진짜 세계는 여기, 이 몇 평짜리 무균실, 내 아들의 침대 옆에 있었다. 몇 주가 흘러 한 달이 되었다. 지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만한 큰 변화는 없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불확실한 기다림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환자는 몇 달 만에 깨어나고 어떤 환자는 몇 년이 걸리며 어떤 환자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최악의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매일 거부했다. 나는 기적을 믿기로 선택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지훈의 마른 손바닥을 마사지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손가락 중 하나에서 아주 희미한 경련, 심장이 잠시 멈췄다. 내가 환각을 느끼는 걸까? 나는 숨을 참고 그의 손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다. 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나는 실망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관찰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실수로 근처에서 금속 쟁반을 떨어뜨렸을 때 그의 속눈썹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의사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일련의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저 반사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엄마로서의 내 본능은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다른 밤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며 창가에 차분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읽어주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반쯤 졸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축적된 피로가 마침내 제 몫을 요구했다. 머리가 기울고 나는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나는 지훈이가 나를 부르는 꿈을 꾸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고 명랑했다. 엄마, 엄마, 이것 봐, 그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은 조용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와 밖의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냥 꿈이었구나. 날카로운 실망감이 나를 찔렀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바로 그때 나는 다시 그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움켜쥘. 그동안 힘없이 늘어져 있던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이제 내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눈물이 즉시 흘러내렸다. 지훈아, 아가,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모든 기도의 핵심이었던 기적이 일어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아들의 눈꺼풀이 열렸다. 내가 두려워했던 텅 빈 시선이 아니라 몇 번 깜박이며 불빛에 적응하려는 한 쌍의 눈. 그의 눈은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멈춰서 내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인식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다. 지훈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흐느꼈다. 그의 말은 입이 살짝 벌어졌다. 입술이 처음에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왔다. 쉰 목소리, 약한 속삭임에 더 가까운 소리.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어깨의 모든 짐, 모든 고통, 모든 배신, 모든 싸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남은 것은 너무나 벅차올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수한 행복뿐이었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 나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며 도움을 외쳤다. 순식간에 방은 의사와 간호사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옆으로 밀려났지만 상관없었다. 내 눈은 지훈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고 지훈의 눈 또한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한 연로한 의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드님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는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리.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민준이 직장을 잃는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었다. 유라가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내 아들의 입술에서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였다. 세상의 모든 복수는 이 순간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것이 내 모든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다. 의사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그가 다시 떠날까 두려운 것처럼.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창백한 입술에 아주 옅은 미소가 그려졌다. 엄마. 그가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무데도 안 가. 나는 계속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날 밤 잦아들기 시작하는 빗소리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은 끝났고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는 내 세상을 되찾았다. 나는 내 아들을 되찾았다. 토스트와 따뜻한 코코아 향기가 우리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아담한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화분 몇 개가 활짝 피어 있었다. 식탁에서는 이제 11살이 된 지훈이 가끔 토스트를 씹으며 학교 숙제를 하느라 바빴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길고 힘든 싸움의 흔적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명랑한 소년이었다. 엄마, 이거 다 하고 풋살 교실 데려다 줄 거지? 그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에이스. 아침 식사하고 숙제부터 끝내. 내가 그의 옆에 우유 한 잔을 놓으며 대답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를 보는 것은 때때로 여전히 꿈만 같았다. 그가 깨어난 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근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개월간의 물리치료, 말을 다시 유창하게 하기 위한 언어치료, 그리고 학교에서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는 것.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모든 병원 일이 끝난 후 나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직 많이 남아있던 기부금으로, 그리고 민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기부자들의 동의를 얻어 나는 그 돈을 창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병원 환자 가족들을 위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집에서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생각할 시간도 기운도 없다는 것을. 공감에서 태어난 그 사업은 놀랍게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나에겐 몇 명의 직원과 집 뒤편에 작은 전문 주방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집, 내 피땀으로 산 집이다. 예전에 민준과 함께 짰던 오랜 꿈을 마침내 나 혼자서 이루었다. 배신의 상처는 오래전에 아물었다. 이제는 그저 흉터로 남았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희미하게 상기시켜주는 존재. 나는 민준이나 유라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결코 찾아보지도 않았다. 내 증오는 오래전에 증발하고 무관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그저 먼 과거의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세상은 너무나 좁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눈이 우연히 근처에서 마른 낙엽을 쓸고 있는 한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포착했다. 남자는 말랐고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으며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그는 낡은 주황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려 이마에 땀을 닦았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을 느끼지도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한때 나의 영웅이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삶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지난 4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렸고 내 차례가 되자 차에 기름을 넣고는 그를 먼지와 마른 낙엽과 함께 뒤로하고 떠났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여전히 나의 충실한 친구인 지수가 집에 찾아왔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가 알고 보니 유라의 고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인즉슨 유라는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가족은 큰 망신을 당했고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막노동을 하며 산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둘 다 직장을 잃은 직후 곧바로 파탄났다. 사랑만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었나 봐.
지수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불행. 그것은 한때 내가 기도 속에서 자주 되뇌던 단어였다. 이제 그들의 삶이 정말로 불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것이 그들이 한 선택의 논리적인 결과라고 느꼈을 뿐이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돌았고 그들은 그 아래에 깔렸다. 그들의 운명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준비 다 됐어,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활짝 웃으며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도 마주 웃었다. 준비 완료, 캡틴. 나는 자동차 키를 짚고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지금의 내 삶이다. 맑은 아침, 토스트 냄새,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 내 부서진 마음의 폐허 위에 내가 직접 세운 행복. 진짜이고 강하고 누구도 결코 훔쳐갈 수 없는 행복. 우리 차가 집을 떠나 달릴 때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힐끗 보았다. 독립적인 여성, 작은 사업가, 한 명의 엄마. 흉터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내 마음속에.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가장 어두운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태양은 언제나 다시 빛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훈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태양을 찾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다.